자, 체면이란 무엇인가 또는 체면 치료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체면을 정의한다면 체면은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 혹시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 또는 하나에 집중을 해서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체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고도로 이완된 상태라는 거는 고도로 편안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편안한 상태. 예를 들면 아침에 우리가 잠을 깼을 때, 자, 의식은 있는데 눈 뜨고 싶지 않고 이대로 눈 감고 좀 더 누워 있고 싶은 이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 느껴보셨죠? 뭐 싱크대에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뭐 바깥에 차량 소리 뭐 이렇게 들리지만, 근데 나는 누워 있고 싶어. 눈 뜨고 싶지 않아. 이대로가 너무 좋아. 바로 그게 체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이제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그대로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함. 네. 또는 우리 점심을 먹고 나서 소파에 기대었을 때 막 나른하고 막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한 기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체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죠. 그다음 집중이라는 거는 이렇게 또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또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때 그 영화에 몰입되고 드라마에 몰입되고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 영화 드라마에 빠져들어가는 이 상태.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 경험 또한 어쩌면 이제 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있지만 20대에 뭐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거나 또 좋아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거나 그러면서 이 대화 속에 빠져들었던 그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아니면 어떤 공상 소설이라든지 뭐 재미있는 만화라든지 이런 걸 책을 읽으면서 빠져들었던 순간. 그래서 빠져들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체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팔렸다 이것도 하나의 체면이죠. 뭐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딴 생각합니까? 딴 생각 안 하죠? 그럼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체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콘서트에 갔을 때 어떤 그 음악의 리듬에 맞게 뭐 춤을 추거나 또 같이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은 리듬이 반복되는 이런 상태. 그런 경험도 해보셨죠? 네. 뭐 절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도 하나 이제 체면 상태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리듬, 반복되는 장단. 이런 것도 하나의 체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체면 속에 많이 살고 있었네요. 그렇죠.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체면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체면에 대한 느낌이? 가깝게 느껴져요. 좀 가까이 느껴져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체면을 건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눈을 감는 게 더 빠르게 유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눈을 뜨고도 우리가 물론 집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눈을 감으면 훨씬 더 빠르게 편안함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눈을 감고 유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체면을 이제 제가 끌어주기도 하죠. 좋아요. 그러면은 가장 편안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거기 한번 몰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럼 이야기를 해요. 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던 순간, 또는 뭐, 어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엄마가 나를 잠재워 주던 순간, 또는 뭐, KTX 열차를 타고 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열차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뭐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순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좋아요. 그때 집중해 보세요. 편안하게. 편안함을 유도하는 거예요. 체면에 걸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편안한 상태에 빠져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편안한 상태에 빠져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 말에 집중하게 되고 제 말에 집중하다 보면은 또 어떤 과거에 좋았던 경험이라든지 과거에 또 중요한 경험에 집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빠져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면 치료라는 건 뭐냐 이제 이걸 또 이야기를 해야죠. 이렇게 체면을 걸어서 이제 치료를 한다는 의미는 바로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힘들었던 경험을 편안한 경험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눈물 나거나 지금도 화가 나거나 지금도 억울하거나 지금도 짜증이 나거나 그런 경험 있나요? 예. 근데 그 경험을 편안한 경험으로 바꿔주면 어떨까요? 지금 그 과거를 생각하더라도 밋밋하고 덤덤하고 그저 그런 경험으로 바꿔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 그래서 여기서 이제 NLP의 그 연합과 분리 기법을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뭔가 그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그 경험에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어소시에이션,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연합되어 있는 경험을 분리를 시켜드립니다. 분리, 디소시에이션. 그럼 디소시에이션을 설명해줘.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즉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자, 저 멀리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은 어떨까요?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화의 기사가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럼 편안하겠죠? 그래서 그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을 이렇게 제 3자의 관점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덤덤하게, 밋밋하게, 편안하게 느끼도록 바꿔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면을 하려고 하면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영구적인 효과로 바뀌게 되죠. 체면은 바로 무의식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의식적인 변화는 예를 들면은 3살 버릇이 6년까지 간다는 그 말처럼 한 번 치유가 되면은 영구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고 한 번 상처를 받으면은 영구적인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변화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무의식적인 걸 또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게 뭘까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뭐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뭐 또는 억울함을 느낀다든지 뭐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그렇다면 이거는 무의식적 반응이죠. 이거는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해결이 쉽지가 않죠. 예, 의식적으로 막 내가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정신과에 내가 약을 먹는다든지 뭐 일반 심리 상담센터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체면 상태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체면은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진 않겠죠.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일단 좀 풀어드릴 테니 이걸 잘 듣고 좀 제 이야기 이후에 설명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는 또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기도 해요. 체면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컴퓨터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는 컴퓨터를 잘 작동을 하게 되죠. 근데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 속도도 느려지고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뭐 백신이라든지 알약이라든지 뭐 백업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무의식 속에 문제가 되는 이런 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뭐 조현병, 뭐 빙의, 뭐 또는 불면증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무의식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자 바로 컴퓨터의 백신 알약, 뭐 백업 기능과 같은 그런 치료 기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면 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백업 기능, 뭐 또는 백신, 알약과 같은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때요? 지금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심리치료가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라면은 체면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눈이 좀 푸근해지죠. 아, 그래요? 왜냐면 일반 그 심리치료는 그 의식 차원의 치료를 한다면은 체면 치료는 무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면서도 아주 영구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1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1번. 자, 체면이란 뭐니까, 체면 치료란 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트랜스는 어떤 것인가? 자, 우리 유상수 선생님, 트랜스와 체면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우리 약사님은요? 트랜스 상태 그 범위 안에 최면이 들어가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맞는데, 우리 남우현 박사님은 체면과 트랜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네? 체면과 트랜스의 차이. 최면과 트랜스의 차이요? 예. 최면과 트랜스. 그러니까 최면은 네. 이제 어떤 이제 트랜스 상태는 항상 우리가 뭐라 그래서 접할 수 있는 뭐 TV를 보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몰입이 된 상태, 그리고 그게 잠자기 직전에 막 이렇게 약간 몽실몽실한 상태,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엄청 또 집중하거나 막 책을 읽거나 어떤 내가 작업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을 때 시간이 훅 가고 에너지가 여기다 갑자기 막 영감, 그러니까 뭐라 해서 영감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결 막 되어 있는 상태나 막 이런 특정한 집중과 몰입, 그다음 이완 상태를 보통 이제 트랜스 상태, 그러니까 트랜스 상태랑 좀 비슷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면이라는 것들을 붙어 보면, 최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최면은 누군가 제3자가 그러한 상태를 유도해내고, 그 다음에 유도한 상태를 가지고 이게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체인지 워크 작업, 어떤 치료 작업이나 어떤 그 유도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바로 최면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체면 트랜스를 이제 혼용해서 쓰거든요. 체면 트랜스는 둘 다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근데 그러면 체면과 트랜스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트랜스는 암시가 먹히기 이전 상태예요. 암시가 먹히기 이전 상태. 암시가 먹히기 이전에 편안하고 집중되는 그 상태, 이걸 트랜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암시가 먹혀버리잖아요. 암시가 먹히면은 암시를 유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체면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해요. 체면과 트랜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있네. 자, 이거 우리 유상수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체면과 트랜스. 네, 체면과 트랜스. 트랜스는 체면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구체적인 동기와 특정 목표 성취를 위한 암시라는 두 가지에서 나타난다. 즉, 체면은 체면에 걸리겠다는 동기 상태에서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암시를 적용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체면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도록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체면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랜스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 트랜스 상태에서 체면적 경험이나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반드시 트랜스 상태가 되어야만 체면에 들어가죠. 여기 쉽게 말하면 반드시 편안하고 집중된 상태가 되어야만 체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편안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도를 해서 거기 암시를 적용, 암시. 네. 우리 세인트 저메인 명상에서 본다면 뭐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이런 이제 암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암시가. 또는 뭐 눈을 감으세요. 자, 힘을 뺍니다. 자, 넓은 바다를 상상하세요. 모래사장을 상상하세요. 뭐 이렇게. 또는 높은 산을 상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유도를 하잖아요. 유도한다는 자체는 암시를 적용하는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암시를 적용하면은 체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게
집중이 되고 이완이 된다면 그건 트랜스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체면에 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 상태에 들어야 된다는 거. 트랜스 상태에서 암시를 적용하면은 체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는 체면도 트랜스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NLP도 트랜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NLP. 그다음에 우리 유상수의 방에는 명상도 트랜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가도 트랜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뭐 전생요법, 뭐 아바타, 단전호흡, 뭐 기도요법, 신앙요법, 기공, 이게 다 트랜스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트랜스 상태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죠. 자,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트랜스 이해됐죠? 3번 겁니다. 자,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어떤 것이며 체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같은 용어죠. 같은 용어인데 주로 이제 무의식은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이제 사용이 되면서 심리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가 무의식이라고 할 때, 잠재의식은 주로 성공학 쪽에서 쓰게 되죠. 성공학 책을 읽어보면 뭐 잠재의식, 잠재능력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용어인데 이렇게 이제 쓰는 분야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무의식은 약간 뭐 부정적인 느낌을 준 게 있죠. 뭐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사용할 때 뭐 어떤 성충동의 억압이라든지 부정적 정서의 억압이라든지 어떤 또 뭐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종교관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뭐 또 그런 정서의 억압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하면 좀 무의식을 덜치웠을 때 뭔가 좀 부끄럽고 숨겨야 되는 그런 과거가 덜치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면, 이제 잠재의식은 이런 느낌이죠. 우리의 모든 잠재 능력은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우라 그 말처럼. 자,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잠들어 있는 그 보고가 뭐냐? 잠재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재의식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잠재의식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은 체면을 활용하면은 자연스럽게 접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면을 걸면 무의식, 잠재의식과 접속이 되고 무의식 속에 이른바 패턴화되어 있는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을 치료하는 게 쉬워지죠. 뭐 예를 들어 성폭행이라든지 트라우마 경험이라든지 뭐 상처받은 경험, 뭐 또는 어떤 두려움과 관련된 경험, 숱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체면 상태에서 접속이 되고 치료하는 게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체면 상태에서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게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꿈을 시각화하는 것, 자,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뭐죠? 자기 확언이죠. 자기 확언. 그래서 I am, 지금 우리 이제 I am teachings에서 이야기하는 I am은 이 체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1인칭 현재 긍정문을 작성을 해서 그걸 체면 상태에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체면 자기 암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체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바로 체면 자기 암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 상태에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죠. 뭐 학습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되죠. 나는 책상 앞에 앉으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자, 나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마음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집중도 올라가는 거죠. 심지어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내 몸은 날씬하고 건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또 불면증 해소에도 가능해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뭐. 자, 나는 머리를 베개에 눕히는 순간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체면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치료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과거의 연령 퇴행을 해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치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나는 뭐뭐 이다라는 체면 암시를 주면서 암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한다면은 체면은 무의식 잠재의식과 접촉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 또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암시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에 너무나 효과적이라는 거죠. 보면은 치료는 왜 필요하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쉽게 말하면 일반 심리치료와 체면치료의 효과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심리치료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효과라면 체면치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다. 이렇게 이제 빠르다는 겁니다. 이제 빠를 뿐만 아니라 효과가 영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무의식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 속담에 해당되는 그 효과를 끌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살 때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는 8까지 가지만 3살 때 우리가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받았어요. 그 긍정적인 패턴도 3살이 돼서 이제 8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체면 치료를 하나 잘해버리면은 그 치료 효과는 8까지 가는 것처럼 영구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체면 치료는 사실은 어떤 정신과라든지 뭐 일반 심리학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프로이트가 체면을 초기에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체면을 포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0년 동안 체면이 암흑기에 들어가면서 1950년이 넘어서야 이제 체면이 부활이 된단 말이죠. 저기 거기에 굉장히 저는 약간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체면 치료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우선은 체면을 걸게 되죠. 뭐 체면 거는 거는 계속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겠지만 우선 체면을 유도해서 체면을 걸게 됩니다. 자, 체면을 건 상태에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즉 문제와 관련된 그런 원인을 연령 퇴행을 통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거의 원인에 해당되는 사건은 태어난 이후의 기억일 수도 있고요. 뭐 때때로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태아 시절 또는 태어나기 이전에 또 부모님의 혈통이라든지 또는 뭐 전생 유무와 관계없이 이제 전생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의 문제나 현재의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 치료는 크게는 이렇게 이제 과거로 연령 퇴행을 해서 지금 문제와 관련된 원인을 치료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와 관계없이 암시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암시. 그러니까 체면을 건 상태에서 암시를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불면증 같은 불면증 원인을 치료할 필요 없이 그냥 체면 상태에서 나는 머리를 베개에 대는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나는 5분을 자더라도 5시간을 자는 것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와 같은 이제 암시를 준단 말이죠. 뭐 발표 불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암시를 줄 수 있죠.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입에서는 말이 술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는 말이 술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시를 준 거, 암시. 이건 과거의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암시만 잘 주더라도 대부분의 또 문제가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면 치료는 이와 같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과거의 연령팅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치료하는 것과 두 번째는 과거와 관계없이 암시를 통해서 치료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신체적 증상이 어떻게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자,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있죠? 자,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마인드 바디 커넥션.
자, 이런 것도 저를 통해서 이제 계속 배우게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바디 스캔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 어떤 아픈 부분을 찾아내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마음의 눈으로 암세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요. 체면 상태에서 마음의 눈으로 암세포를 바라봅니다. 암세포가 어떻게 생겼나요?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암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됐나요? 암세포의 색깔은 어때요? 막 이렇게 이제 암세포에 대한 VAK를 이제 상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암세포가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외롭다, 뭐 두렵다, 힘이 든다, 뭐 짜증이 난다, 뭐 이와 같은 감정적 표현을 한다면은 암세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대부분 이제 외롭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외롭다. 좋아요. 그러면은 외롭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롭다. 외롭다. 자, 선생님 최근에 혹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죠. 최근에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뭐 최근에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이후에 너무 외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아, 그랬군요. 좋아요. 그 외로움이 뭐 최근에 남자친구랑 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외로움이었겠지만은 아마 과거에도 외로움을 느끼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자, 가장 오래된 외로움과 관련된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외로움을 느꼈던 최초의 사건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 암세포를 유발하게 만든 외로움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 언제였을까요? 이게 초등학교 입학 이전일까요? 뭐 이후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이제 초등학교 입학 이전입니다. 그래요. 그럼 5살 기준으로 5살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한 6살쯤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6살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셋만에 6살 때로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뭐 유치원에 뭐 저기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 다 데리러 왔는데 나는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아가지고 자,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혼자서 뭐 집으로 걸어갔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치료를 함으로써 외로움이 없어지고 외로움이 없어짐으로써 암세포도 줄어든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직장암을 치료한 예인데 병원에 가니까 직장암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직장암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처방을 했는데 이분은 그 이제 체면을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 그날은 잘라내기 싫다. 주머니 차기 싫으니까 체면을 통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면을 통해 치료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암의 원인은 바로 심한 우울증이었고 우울증. 이제 우울증이 왜 걸렸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간다는 말도 없이 종이 쪽지 하나 남겨놓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지. 연락이 없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이 타들어가고 외롭고 우울하면서 이제 암까지 걸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보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다른 가족들은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분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임신해서 한국에 혼자 남겨지는 그런 외로움을 또 경험하더라고요. 또 그 이전에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엄청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러 간다고 한국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6살 때 또 그 외로움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또 가보니까 18세기에 이제 일본인 전생을 살았더라고요. 일본에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가 남편이 전쟁터로 가는데 그 남편을 이별하면서 혼자 아기를 등에 업고 막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런 외로운 전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그 외로움, 이별의 장면을 체면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서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제 이미지 작업을 통해서 암세포를 줄기 없애는 상상을 한 2개월 정도 되고 2개월 하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뭐 암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천식도 그렇고요. 뭐 또는 기관지 문제, 뭐 또는 뭐 피부 알레르기 이런 것도 이제 그렇고요. 뭐 이런 것도 대부분은 그 마음과 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심인성 질병이라고 하죠. 심인성 질병.
그러니까 이 심인성 질병의 경우에는 최면을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제가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자, 뭐 암이라든지 병원에서 치료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치료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약사님이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연치유법과 이 체면을 활용한다면 저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신체 증상이 어떻게 심리적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7번을 봅니다. 체면에서는 사적인 비밀이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 예, 뭐 체면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상담은 기본이 비밀 보장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상담할 때는 자, 모든 것은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내담자가 예,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를 하는 건 제가 올리죠. 그거 그리고 저기 거기 잠깐 올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일부 공개입니다. 일부 공개. 일부 공개. 그거는 제가 우리 대학원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부 공개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반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 공개는 한번 공부하라고 제가 보여주고 이제 내리죠. 뭐 이번에도 그 저기 뭐야 그 성폭행 부모로 의심을 받아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그 결백 증명하기 위해서 체면 치료한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도 제가 동의를 받았어. 아 잠깐 우리 대학원생들에게만 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보여주고 내렸죠. 어쨌든 그 비밀 보장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모든 상담은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누구나 체면에 걸릴 수 있는가? 예, 누구나 체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안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겠다는 체면에 걸려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안 걸리겠다는 체면에 걸려. 그렇죠. 안 걸리겠다는 체면에 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체면적인 라포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체면적인 라포. 그러니까 체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체면적 라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체면을 걸기보다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사전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체면적 라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뭐 체면의 기초적인 실습도 좀 해보고 또 이제 인간관계의 믿음 신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믿음 신뢰도 구축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체면적인 라포를 형성을 하면은 대부분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체면적 물론 감수성의 문제가 약간 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감수성이 아주 강한 사람과 아주 약한 사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감수성이 아주 강한 사람은 좀 라포가 약하더라도 금방 체면에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감수성이 약한 사람도 라포가 잘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또 체면에 잘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면적 라포와 이 감수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접목시켜서 체면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나 체면에 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9번 어떤 사람이 체면을 걸 수 있나? 자, 체면을 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해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체면을 잘 걸 수가 있어요. 이른바 체면 대본 있잖아요. 그 대본을 읽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체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 산부인과에 보면은 이제 출산을 할 때 되게 남편이 체면 유도문을 읽어주거든요. 아내한테 남편이 체면 유도문을 읽어주는데 남편이 체면 유도문을 읽어준 것만 가지고도 아내가 체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면을 거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 다 걸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누구나 걸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체면을 걸었을 때에 그 뒷수습을 누구나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뒷수습. 자, 뒷수습이 뭐냐면 체면을 걸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 트라우마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는 빙의 증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트라우마나 뭐 빙의 증상이나 이런 또 심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수습이 안 되면은 체면을 걸기 이전보다 그 이후에 훨씬 더 좀 후유증이 심하겠죠. 후유증.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걸 수 있지만은 사실은 누구나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뒷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걸어야 된다는 거죠. 뒷수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체면도 걸 수 있지만 체면 치료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체면은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이 돼. 체면을 잘 걸 수 있다. 1번은 체면을 잘 걸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면 거는 거는 하루 만에 다 비울 수도 있지만은 치료를 잘하는 건 하루 만에 절대 다 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치료를 잘하기 위한 어떤 상담 기법이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든지 치료적인 기법 이런 거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점. 옛날에 이제 우리 남우인 박사님이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체면을 거는 것은 배를 갈라 놓는 것이다. 그다음 체면 치료를 하는 것은 배를 가는 이후에 뭐 간 이식 수술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하는 것이다. 뭐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체면을 그런 거 그냥 무의식에 문을 열어놓는 거죠. 자, 무의식에 문을 열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무의식의 잘못된 패턴을 바꾸거나 무의식에 새로운 긍정적 암시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요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그 점을 이해를 하고요. 자, 이 9번까지 먼저 좀 하고 진행할게요. 10번에 사람들은 체면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 10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체면을 부정적으로 보는가? 첫 번째는 텔레비전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이제 체면을 너무 인기 위주로 또 호기심을 자극해서 또는 드라마틱하게 또 신비스럽게 이렇게 조작을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 체면을 거는 과정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체면에 걸린 상태에 체면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듯한 느낌. 뭐 예를 들면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또는 뭐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힘든 이야기를 틀어놓는다든지 그런 일단면적인 모습만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들은 오해를 하겠죠. 저게 체면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해하는 걸 보면 체면 상태에 있는 의식이 없는 것이다. 또는 체면 상태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체면사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가 있다. 체면 상태에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덜치워낸다. 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체면 상태에서도 의식은 있죠. 의식이 있다는 이야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식도 있지만은 무의식의 일부분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의식이 있지만 무의식 일부분이 올라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바다에 밀물 썰물을 본다면은 밀물이 빠져나갔을 때에 물속에 잠겨있던 어떤 섬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은 무의식의 일정 부분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비유를 해줬을 겁니다. 우리 사진첩을 보면 사진첩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진첩을 덜추는 순간 그 사진과 관련된 여러 기억들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무의식도 같은 원리인데 트랜스에 들어가는 순간 그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그 사진과 같은 영상들이 머리에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 그렇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죠. 그 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종당하는 것도 아니고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텔레비전에 대한 부정적인 걸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뭐 프로이트 이야기했지만은 프로이트가 체면을 버렸다면은 뭐 체면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프로이트는 자기 스스로 체면을 잘 걸 줄 몰랐고 치료도 잘 할 줄 몰랐고 그리고 자기 친구인 브로이어라는 사람 이 브로이어는 체면을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시기 질투심과 뭐 자존심의 상처와 이런 것 때문에 체면을 이제 포기를 그러면 교수님 체면은 그 전에부터 쭉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체면의 역사를 뒤에 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제 고대 시대 그리스, 이집트, 중국, 인도에도 있었고요. 근대 시대에는 18세기 유럽의 메제머, 현대 체면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메제머에 시작이 되고 19세기에 과학 실험 시대인데 이게 프랑스 낭시학파가 체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트가 시작해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영향으로 이제 체면을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50년 체면 암흑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20세기 초에 세계 1, 2차 대전의 영향으로 체면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왜 부활을 하느냐면 이제 전쟁 휴유증으로 돌아온 병사들이 다른 치료법으로는 효과를 못 보는데 체면 치료를 하니까 효과를 많이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체면이 부활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시점에 이제 이 밀턴 에릭슨, 20세기 중반 밀턴 에릭슨의
간접적 체면, 뭐 대화 체면이 발달하면서 체면 어떤 부흥기로 하는 거예요. 부흥기. 그리고 1970년대 우리 NLP 장치로 이제 NLP가 생활 체면으로 보편화되잖아요. NLP도 이제 체면에서 영향을 받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발달되는데, 그래서 이 체면은 뭐 고대 시대부터 있었는데 그걸 이제 체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니었다는 거. 이걸 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쭉 역사가 나오는데 이건 따로 다음에 다룰게요. 대충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10번 됐죠. 그러면 자 11번 갑니다. 체면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자,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현병이라든지 빙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체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덜 치워지는 거니까 오히려 좀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체면을 차라리 걸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체면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체면 위험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특히 이제 자기 체면은 저는 생활화해야 된다 보거든요. 우리 I am teaching스의 그 빈명상을 이제 생활화해야 되는 것처럼 이 자기 체면도 생활을 해서 자기 체면 상태에 그 I am 이런 바 이제 자기 긍정 화금문 또는 자기 암시문을 체면 상태에서 꾸준히 훈련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빈명상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주 좋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 몸을 이완시키고 그다음에 빛을 몸에 채우고 뭐 일반 심창화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화근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완을 효과적이에요. 이완을 하니까 더 효과적이에요. 예, 효과적이죠. 그래서 체면 플러스 빈명상 플러스 심상화 플러스 자기 화근. 예. 요게 매일 좀 실천되면은 아주 큰 변화가 나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발달 한번 시켜볼게요. 네. 그 다음 12번에 체면은 비과학적이거나 미신 또는 이단과 같은 것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이거 아주 과학적이죠. 자, 체면에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 이거는 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단계는 체면이 강직이잖아요, 강직. 뭐 이제 오후 시간 또 실수하겠지만은 눈을 못 뜨거나 뭐 팔이 굳혀지거나 팔을 내리지 못하거나 뭐 이런 거. 이제 강직 다음에는 뭐냐면은 또 이제 어떤 감각의 변화, 이제 감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각의 변화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이 무통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이제 환각 증세까지 쭉 가면서 이제 깊어지는데 어쨌든 이 체면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이 단계들을 실험하는 그 자체가 아주 과학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학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미신 또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체면을 통해서 전생을 보거나 빙의 치료하는 걸 보면은 무슨 미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니까. 그렇죠. 전혀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다음 13번에 보면은 체면은 특정 종교의 교리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체면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환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그 환생 흔적이 많이 있죠. 예. 나온다는 거 아시죠? 예. 아마 우리 여기 뭐 남호영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전혀 그 어떤 교리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14번. 체면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체면에 걸리면 좀 몽롱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하나에 또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좀 뭐 차이가 나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감정에 아주 깊게 이입되기도 하고 감정에 이입되기도 하고 뭐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 다음 15번에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의식이 있는데 잠재된 무의식이 일정 부분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6번 체면에서 깨어나면 체면에서 있었던 일이나 체면 과정을 기억할 수 있는가? 예, 대부분 기억을 할 수 있고요. 근데 후 체면 암시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떤 부분은 잊혀져 버린다, 기억이 안 난다, 망각이 된다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이제 망각이 된다라고 암시를 주었을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망각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깊은 체면에 들어가면은 이른바 이제 그 세타파 수준의 깊은 체면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의식이 끊어지겠죠. 예. 뭐 끊어졌다가 또 있었다가 막 이렇게 네. 뭐 잠자는 상태처럼 갔다가 또 의식 좀 있다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과정을 다 기억할 수 없겠죠. 그럼 이제 세타파 수준의 이 깊은 체면은 어떨 때 유도를 하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마취 치료를 하는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취 치료를 많이 하죠. 치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마취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취 치료를 할 때는 좀 깊은 체면을 유도를 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체면의 효과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가? 자, 치료를 하는데 효과는 사실은 체면의 깊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NLP 치료가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면 NLP를 체면을 긁지 않고 바로 그 어떤 핵심 사건에 접속을 시켜서 체면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효과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얕은 체면 상태에서도 또 깊은 체면 상태에서도 이 체면 효과는 참 치료 효과는 거의 비슷하더라는 얘기죠. 자, 왜 이런 효과가 오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는 사실 자기만의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즉 문제 자체가 체면인 거예요. 이른바 내가 공황장애다라고 맞아, 한다면 그거 문제 공황장애 자체가 자체가 체면이고요. 맞아. 뭐 대인공포증이라면 대인공포증 자체가 체면이죠. 이미 체면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체면에 걸려 있는 상태에 그 걸려 있는 체면을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터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를 터치하는 순간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체면을 깊게 유도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를 할 때 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우선 과거의 그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이나 문제를 치료할 때는 체면을 깊게 걸지 않고 그냥 심호흡 한 두 번 정도 하고 바로 그 사건을 유도를 해요. 주로 이제 NLP 기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단 치료가 되었어.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체면을 걸어서 이완을 시켜요. 좀 깊게 이완을 시켜서 그 다음에 제가 심상화와 체면 암시를 제가 유도를 하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깨우거든요. 그럼 다 합쳐서 보통 짧게는 40분, 이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럼 아주 뭐 효과가 좋죠. 그래서 어쨌든 사건을 치료할 때는 그 굳이 체면을 깊게 유도할 필요 없이 뭐 NLP 기법이나 아니면 얕은 체면 상태에서 치료를 하시면 좋고요. 근데 어쨌든 암시를 할 때는 가능하면 좀 깊은 체면 상태로 유도를 해서 암시를 해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오케이. 거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18번에 자기 체면이란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은 사실 자기 체면이에요. 근데 제가 걸어드리는 것도 사실 자기 체면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허용하기 때문에 체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체면이 자기 체면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자기 체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유도하는 거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눈을 감으세요, 이마에 힘을 뺍니다, 위아래 눈꺼풀에 힘을 뺍니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이마에 힘이 빠지고 위아래 눈꺼풀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유도해도 되고, 그다음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녹음을 해서 이제 체면 유도문을 만드는 거지. 음성 파일로. 그걸 틀어놓고 그 파일에 맞게 이제 체면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녹음된 음성 파일을 통해서 가도 좋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체면 유도가 되었어.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빈 명상을 이제 하는 것. 그 이전에 빈 명상 안 하고 이제 바로 가는 경우도 많았죠. 빈 명상 안 하는 경우는 바로 이제 자기 암시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 세인트 저메인 빈 명상을 연결시킨다면 이제 몸 이완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내 몸 안에 빛을 채우고 또 빛이 내 몸을 둘러싸게 이렇게 만들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심상화 작업을 들어가면 좋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심상화. 심상화는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이나 중요한 목표가 이루어진 그 모습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자,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온몸으로 이제 느끼는 거지. 충분히 심상화되면 그 다음 단계에 바로 이제 자기 확언 또는 뭐 자기 암시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임 티칭스에 나와 있는
요 학원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아요. 이걸 제가 많이 쓰는데 여기 기본적인 뭐 어떤 영적 실현을 위한 학원을 포함해서 이제 영적 확인을 해주면 좋은 게 이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존감. 그게 이제 기적 수업에서 네. 자기 정체성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의 완전 완성판이죠. 와,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요거 자기 학원하고 다음에 이제 건강에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는 분 건강에 대한 학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관계, 뭐 관계에 대한 학원도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또 이제 어떤 뭐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뭐 돈에 대한 학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한 상태에서 깨우는 거죠. 자, 깨우는 것은 뭐 숫자 5에 5분의 1씩 깨어난다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자, 하나, 자, 뭔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둘, 뭔가 마음의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넷, 의식이 들어옵니다. 5 깨어납니다. 이렇게 눈을 뜨면 돼요.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체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른바 자기 암시문, 자기 화금문을 잘 작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자기 화금문을 잘 작성을 해서 그런 것들 몇 번 소리내고 좀 읽고 자기 체면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그 화금문을 입으로 소리내고 말을 하는 것, 또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 것, 뭐 그렇게 중요하고 아니면 그 화금문도 녹음 파일, 음성 녹음 파일에 녹음을 해서 귀로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체면 시간에. 그다음 19번에 체면에도 종류가 있는가? 예, 체면에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참 종류 많이 있죠? 여기 보면 무대 체면이 있고요, 교육 체면이 있고, 임상 체면이 있죠. 자, 무대 체면은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 교육 체면에는 어떤 잠시 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자기 체면의 자율 훈련, 그 자율 훈련의 자기 체면이네요. 그다음 습관 및 성격 교정,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 체면에 해당되고, 임상 체면의 전통적 체면과 또 비전통적 체면, 밀턴 에릭슨의 에릭슨 체면,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면 이제 무대 체면, 임상 체면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약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무대 체면. 임상. 쇼 체면 네. 흥행과 쇼를 목적으로 하고 대중에게 체면을 알리는데 기여했고, 체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으키고, 체면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심기 쉽습니다. 네, 임상 체면 읽어줍니다. 임상 체면. 네. 제가 예, 아무나 읽어도 임상체면 네. 1. 임상적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요. 2. 학문적인 연구 및 실험에 바탕하여 발전함. 3. 주로 의학과 심리학,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함. 4. 자기 체면으로 응용되기도 함. 네, 좋아요. 이번에는 그 타인 체면과 자기 체면 이거 좀 구분해 볼게요. 이것도 다시 약사님 좀 읽어주시죠. 타인 체면, 그리고 타인에게 적용하는 체면을 말함.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면은 대개가 타인 체면을 말함. 다음, 타인 체면을 위해서는 유능한 체면자가 필요함. 4. 타인 체면에는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체면 1. 자신이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체면. 2. 자기 개발이나 성격 교정, 능률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활용함. 3. 대부분의 행동과 반응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체면에 의한 것임. 4.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라고 할 수 있음. 네, 좋아요. 이번에 전통적 체면과 비전통적 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 체면 1. 지시적이며 체면서 중심적인. 2. 체면서의 권위가 중요함. 3. 내담자의 피암시성 또는 체면 감수성이 중요함. 4. 형식적인 체면 유도 기법을 사용함. 네. 비정통적인 체면 1. 비지시적이며 내담자 중심적임. 2. 체면적 의사소통을 활용함. 3. 일상적인 대화에서 체면 유도가 가능함. 4. 형식적 체면 유도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함. 5. 일면 에릭슨 체면이라고 하며 NLP에서 크게 활용함. 네, 좋아요. 이거는 쭉 됐고 이제 뭐 체면과 NLP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면 형식적, 형식을 갖춘 체면이고, 체면을 위한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갖춰야 함. 반드시 눈을 감고 치료적 절차를 진행함. 체면사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중요함. 일정한 체면 유도와
치료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에 공식적이며 형식적인 느낌을 준다. 네. NLP 그 뉴트로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 예. 뉴로 네. 링기지 링기스틱. 링기스틱. 링기스틱 프로그래밍. 그렇죠. 예,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에 개발된 리차드 밴들러 앤 존 그린더. 존 그린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무의식과 의식을 동시에 활용함. 네.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음. 네. 자연적 트랜스 상태를 활용함. 장소나 시간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 에릭슨 체면의 원리가 크게 활용되고 적용됨. 네, 일단 여기까지 쭉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체면의 종류 다 됐고 20번 체면과 NLP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좀 읽어봤는데 사실 이제 NLP는 체면의 하나 연장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NLP 시간에 다 공부를 하셨지만은 1970년대 중반에 리차드 밴들과 존 그린더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심리치료사에 해당되는 세 분을 모델링한 거죠. 한 사람은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프리츠 펄츠, 또 한 사람은 가족치료의 버지니아 사티어, 또 한 분이 바로 이제 에릭슨 체면의 밀턴 에릭슨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모델링했기 때문에 이제 NLP 속에는 체면적인 요소도 있고 게슈탈트나 가족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LP 자체가 체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NLP 안에 체면적인 부분이 뭐 한 절반 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체면의 요소는 전통 체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체면이죠? 바로 이제 에릭슨 체면. 에릭슨 체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바로 NLP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체면의 적용 분야는 어떠한가? 뭐 체면은 뭐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심리치료와 심리상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학 분야에 많이 또 개발될 수 있는 게 성공학 쪽에는 바로 이제 목표를 심상화하거나, 뭐 또는 자기 암시를 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뭐 자존감을 높이는 것, 자신감을 키우는 것, 뭐 목표 설정, 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학습에 또 도움이 되죠. 학습의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죠. 학습, 그다음 운동 선수들에게 또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스포츠 선수들이 체면 코칭을 많이 받았죠. 네. 박지성 같은 경우도 이제 체면 NLP 코칭을 받은 걸로 유명하죠. 운동, 그 다음에 영업도 체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체면은 고도로 편안하면서 집중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도로 마음이 편안하면서 집중된 이 상태야말로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영업은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설득 그 자체가 바로 체면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어떻게 하면 라포를 잘 형성해서 자 편안함과 집중도를 높일 것인가, 거기에서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 도움 됩니다. 영업 비즈니스 좋고요. 그 다음에 교육 어때요? 교육에도 도움이 되겠죠. 교육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체면은 적용되지 않을 분야가 없다. 이 세상 모든 분야에 체면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22번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프로이트는 왜 체면을 그만두었는가? 자, 프로이트는 체면을 잘 다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e was unskillful, 발음이 안 돼요. skillful, unskillful이 뭐래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기술이 부족한 이 말이죠. 그는 기술이 부족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봅니다. 특히 이제 브로이어라는 친구는 체면을 아주 잘 다뤘는데 이제 프로이트는 체면을 잘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10명 중에 8명을 브로이어는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프로이트는 한 2명밖에 성공을 못 시켰다는 거죠. 자존심이 아주 센 이 프로이트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체면을 그만두고 자기만의 정신 분석학을 창실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체면이 50년 후퇴하는 뭐 그런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23번입니다. 의학과 심리학에서의 체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의학 심리학에서 다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이게 뒤에 또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 현대시대에 이거 잠깐 봐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고조되었다고 그랬죠. 밀턴 에릭슨이 비전통적 간접 체면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영국 의학회가 체면을 치료 수단으로 인정을 합니다. 1958년에 미국 의학회가 체면을 인정합니다. 1960년에 미국 심리학회가 체면을 인정하고 체면 분과를 둡니다. 1961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체면을 인정합니다. 1947년에 미국에서 임상 및 실험 체면 학회가 설립이 됩니다. 1957년에 미국 임상 체면 학회가 설립이 됩니다. 1970년대 NLP가 출발한다. 이제 미국에는 이와 같이 정신의학계, 심리학계에서 다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 최초로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에 NLP 체면 치료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희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거의 다 됐네. 자, 24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체면에 잘 걸리고 잘 안 걸릴까요? 어떤 사람 잘 걸릴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잘 걸릴 것 같아요? 체면에 잘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이, 안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있네. 체면에 잘 걸린 사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약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체면에 잘 걸린 사람의 특성. 1번 집중력이 강한 사람, 2 지적인 사람, 3 기억력이 좋은 사람, 4 생각이 단순한 사람, 5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6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7 나이가 어린 사람, 8 협조적인 사람, 9 체면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예, 집중이 강하고, 그다음 지적이고, 기억력이 좋고, 생각이 단순하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정 표현을 잘 하는 사람. 나이가 많기보다 나이가 어릴수록 체면에 잘 걸리고요. 협조적인 사람. 체면에 대한 어떤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체면에 좀 안 걸리는 사람 보겠습니다. 부적합한 사람의 특성, 우리 유상수 선생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 회의적인 사람, 2 비판적인 사람, 3 냉소적인 사람, 4 정서보다 논리적인 사람, 5 IQ가 낮거나 언어 이해 능력이 낮은 사람, 6 정신과학계아가, 치매 환자, 뇌 손상자. 그렇죠. 좀 회의적인 사람. 우리 대화해 보면 계속 좀 의심이 많고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체면에 잘 안 들어갑니다. 비판적인 사람 마찬가지, 좀 냉소적인 사람. 이야기 해보면 이미 우리는 알죠. 아, 이분은 체면에 잘 안 들어가겠다. 그럼 체면보다는 오히려 NLP 어떤 대화 기법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관점을 바꿔놓고 또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될 때 이제 체면을 들어가게 되죠. 저는 체면 잘 안 하죠, 그렇게. 자, 논리적인 사람. 언어 능력, 이해 능력이 좀 낮은 사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눈을 갖고 언어적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언어 이해 능력이 부족하면 체면 유도가 잘 안 되겠죠. 정신 박야가 당연히 잘 안 되죠. 치매, 뇌손상.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